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질 것인가 시사 예언 배틀 시작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데이터 엘렉션 최유한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하기가 너무 죄송스럽지 않아요? 예. 사실 그런 요 며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굉장히 비탄이고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 희생자들을 애도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 법에도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뭐 말, 행동 그리고 대책, 지도까지 이렇게 눈길이 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여진 어떤 지지율 급락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인은 역시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하는 게 정부의 무능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 공무원들의 어떤 발언들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김성수 씨. 우리가 이번 사건을 놓고 사실은 아주 면밀한 백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백서를 만들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목되는 사건이 두 번이 있었죠. 44년 전에 남양호 사건과 그다음에 그 서해 페리오 사건. 21년 전에 페리오 사건. 근데 이때 당시에 백서가 지금 어디 간지 모른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극복해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전의 과거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다시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정부가 결정적으로 무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16일 사고 당일과 17일 그 다음 날 사실상 구조를 거의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의 증언이나 이런 걸로 나오고 있지만 16일 날 당일 날 해수부가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또 여타의 그 보고한 그런 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해수부가 작성한 그 문건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16일 날 딱 세 차례 들어갔어요. 세 차례 들어가서 처음 들어갈 때 6명, 두 번째 들어갈 때 6명, 마지막에 들어갈 때 4명. 그러면 다 합해도 16명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보고를 받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에 방문해서 17일 날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뭐 배가 500척이 뭐 떠 있고 뭐 잠수부가 뭐 600명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야유를 듣습니다. 네. 이 상황이 정부가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실질적인 구조를 아무도 못했어요. 네. 그럼 그 구조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돼요.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그 안에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을 위한 기본 예의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와중에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도에 내려간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예. 그중에서 특히 여권의 인사들 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정말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과 행태들을 보입니다. 네. 뭐 안행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고를 받았는데도 경찰 그 행사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있었고요. 교육부 장관은 뭐 빨리 내려가면 뭐합니까 내려가가지고 빈소에서 사고 치고 체육관에서 라면 먹고 이러고 있었고요. 김문수 도지사 같은 경우도 거기 내려가지고 경기도에서나 힘 있지 여기서는 힘 없습니다 이러고 있었죠. 뭐 그 와중에 뭐 그 한교 최고위원은 종북 뭐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일들을 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게 들어가면서 진도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1%를 찍었는데 이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성공을 했죠. 사진 찍고 또 KBS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해서 그걸 보도를 했습니까. 현장의 아우성 소리는 다 빼고 내려가서 그 마이크 들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과 박수 받는 모습만 딱 보냈거든요. 이러니까 71%까지 찍을 수 있었던 건데 거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던 수많은 인터넷 TV와 언론들의 자료들이 그다음부터 다 올라오기 시작했고 특히
정론 보도를 한 일부 그 종편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데의 자료들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는 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뭐 미개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지금 40%를 지킨다라고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현재 56%대로 떨어졌다는 조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정 지지층조차 파괴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하. 지금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면 한마디만 덧붙이면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벌써부터. 새누리당 당원 말씀이십니까? 예.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것들은 분명히 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최현 씨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요. 일단은 저는 아쉬웠던 것이 2011년 9월 달에 있었던 그 설봉호 화재 사건 때 그때 있었던 안전하게 승무원과 승객들이 모두 다 128명 모두 다 구조대에서 안전하게 대피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배에서 불이 났거든요. 설봉호에서. 네. 새벽 1시 20분인가 그런데 자고 있는 승객들 다 깨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아침 식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 난리가 난 것이거든요. 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리더십이 과연 뭐 몇 년 만에 싹 사라져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죠. 어쨌든 가장 큰 것은 현재의 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들의 안전 재해 예방 이런 것들을 마땅히 국가가 해야 되고 거기에 최고 책임지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지난번에 71% 찍었고 당연히 이게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런데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비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런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정치 구도 내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40%에서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유가 없는 지지입니다. 그 40%는 고정인데 전 이유 없이 35%까지 봐요. 아, 예. 35%. 예. 이유 없이 지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초연금법 폐지 논란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자신에게 있어서의 피해가 가는 그런 어르신들조차도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막 언론에서 비판하고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우리 대통령 불쌍해서 어쩌나 라고 또 운단 말이죠. 지금 상황도 일부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불쌍해서 어쩌나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35%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요한 소장께서 얘기하신 그 감정적인 지지라고 하는 그 징후들은 나타나죠. 18살짜리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구도라든가 분석들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된 정예선 씨가 정몽준 후보의 예비 후보의 아들이죠. 뭐라고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까? 사고가 난다고 대통령을 마구 욕하는 건 미개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럼 사고가 벌어졌다면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 문제 제기 중에서는 최고 책임자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최고 책임자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18살짜리니까 그렇게 못했을 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18살짜리가 얘기한 그 동일한 논리로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지금 달려서 그 정부를 비호하는 그런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사고가 터진다고 해가지고 개개인들이 책임이지 왜 대통령을 욕하냐.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왜 세금을 내죠? 세금을 왜 내며 그 대통령이 들어갈 때는 그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건데 정책이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예. 지역을 갖고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패거리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는 경상도파 이러니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책과 대안과 그리고 그 대안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선택이 되는 거죠. 아니 또 경상도 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경상도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냐는데 예. 예를 들어서 무슨 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되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런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그 사람이 정책을 봤더니 시원찮고 실제로 경험해 봤더니 그리고 사람들을 봤더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말짱 꽝이고 그러면 당연히 비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세금으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내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미개한 국민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층위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나 또 정몽준 후보의 뭐 집안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 계급이 다른 거예요. 계급이 다른데 감히 무식한 저급한 인간들이 그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이런 무비판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가.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다양한 언론을 갖고 있고 나이가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언로가 제한돼 있죠. 네. 그런 차이들은 있지만 그 제한돼 있는 언로에서도 이번 문제들을 갖다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배를 파렴치하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네. 그 배에 있는 문제를 고치려고 하겠죠. 구멍이 났으면 구멍을 때우려고 하고 또 뭐 기계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기계를 고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거는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보수 언론들이 항상 그쪽을 보호해 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서도 당연히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하는 건 공격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한다거나 기득권 세력 전체를 공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동일하게 생각을 한다면 책임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네.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이 모습이 언제 보였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 보였던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 뭐 성수대교. 20%대까지 떨어졌어요. 아하. 예, 그때 상황 그러면 그때는 뭐 보수 언론이 없었습니까? 더 공고한 보수 언론과 더 공고한 시스템과 또 더 든든한 지지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 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최현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고정 지지층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성수 씨가 말씀하신 김영삼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어떤 지지 기반이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계속 방송하고 글을 쓰게 됐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리얼미터에서 그렇게 해가 71%까지 찍었는데 이후에 며칠 만에 폭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5%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는 위기가 닥치면 어떤 슈퍼맨이 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끌어줬으면 좋겠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피난민 정서가 있다. 이거는 마음은 그러니까 몸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무슨 일만 나면 도망가는 저 부산에 살고 있는 이런 피난민 정서가 있다 근거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정치 컨설팅을 잘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자기 고정적인 지지표를 지키고 상대방 표를 깨면서 부동층을 흡수하는 정치 컨설팅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거에 덮을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솔직히. 그건 어떤 전망이고 어떤 상상력이라면 예, 상상력이죠.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어떤 액션이라든지 말을 통해서 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이제 부리는 어떤 관료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직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조금 유도했잖아요. 예.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자기의 지지율을 지키는 어떤 방식일 텐데요. 그러니까 탈출구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은 개강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때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큰 사고에서는 개각을 하고 하면서 탈출구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 거겠죠. 정말 그 공영방송이라든지 책임 있는 방송,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막 중간에 욕설이 들어가는 그런 방송 사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국민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재반 조건이 갖췄죠. 그것이 현재 비정상적으로 언론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비정상적인 언론 상황은 세월호 사건이 나중에 종결될 때 아니 그 이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언론에 포위되어 있는 인식들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끝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이 자체는 의미가 있죠. 떨어지는 건 확실하니까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어떤 사건을 뭘로 보시나요? 이를테면 지금 아까 김성우 씨가 일종의 그 타임 테이블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떤 그 치부들에 대한 그 중에서 가장 좀 타격이 컸던 거를 두 분은 각각 뭘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수 씨?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개만 꼽아주세요. 너무 결정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결점타, 치명타.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전혀 지금 대책본부가 사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가 그대로 고스란히 아하. 지상파는 일부밖에 타지 못했지만 많은 방송을 통해서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결정적이라고 보고요. 굳이 어떤 기준을 따지자면 아무래도 그 선체 진입을 갖다 했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선체 진입을 하지 못했다는 걸로 밝혀지는 이 과정이 아하.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이전에 그 실종자 숫자 혼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초기니까 하고 조금 봐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선내 진입을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컸고요. 네. 그게 벌써 18일 날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묘하게 언론의 분위기가 그때부터 바뀌는 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보수 언론들 심지어 지상파에서까지 비판의 그 문제로 돌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최한 씨는요? 저는 가장 여러 가지 다 동의를 하고요. 동의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진을 찍을 테니 기념사진을 찍을 테니 비켜달라고 요청했던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의뢰 이런 사건이 있으면 백서를 만들고 행안부 국장 말씀하신 거군요. 행안부 네. 송화무의 국장인데 백서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인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말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로 그러니까 상처로 남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무원의 관료주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테니 사진이 기록물로 남으니까 이게 비켜달라고 요청하면서 많은 유가족들이 완전 폭발을 한 것이죠. 그 부분을 저는 꼽자면 굳이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게 사실 이게 6.4 지방선거 얘기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6.4 지방선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국 무엇을 의미했느냐를 확인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지금 사실 새누리당이 제일 좀 초조하지 않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만큼. 이게 어떻게 자신들에게 튈지 모르겠으니까. 새누리당이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컨설턴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비판해라.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은 눈에 띄지는 않고 있어요. 뭐 새누리당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에 김성수 씨. 그 속해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누리당을 떠나거나 아니면 아까 당원들은 예, 이미 탈당한다면서요. 새누리당에 있는 어떤 그 주류를 네. 비판함으로써 자기는 혁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얻거나.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던 거거든요 이전에. 비대위. 예, 비대위 때 그런 짓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사태가 너무 엄중하고. 네. 그리고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죠. 그런 상태니까 좀 아직도 주판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최현 씨는.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있기 꼭 거의 1년 전에 같은 진도 해상에서 대광호라는 배가 침몰이 되면서 7명이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행안부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였습니다. 유정복 씨가. 그때 내정자였죠. 네, 내정자였죠. 이분이 이제 그때 대통령이 그때 이 상황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해라 해가지고 이제 보고하고 그랬다는데 1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죠. 유정복 후보는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전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게 종아리론이에요. 종아리 회초리 맞는다는 듯이 이렇게 내세우고 있대하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선거 전략을 바꿨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내 책임론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고 분노가 극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아주 효과적인 타겟책을 마련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게 뭐 개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게 먹힐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최현 씨는 35%가 안 깨질 거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게 35,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35%까지는 갈 것이다. 네. 지지층은 35% 40%로 보는데 거기서 이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효과적인 대책을 내세울 겁니다.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개각이고요. 네. 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북한 변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핵실험 네. 같은 경우. 네. 예,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똘똘 뭉치게 되니까요. 핵실험은 굉장히 아프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경험을 충분히 했다고 보거든요. 어떤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 그렇죠. 외부의 위협은 현실화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비 2단 집단에서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공포를 과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일부 카카오톡을 기준으로 아주 노란 리본이 주술이다. 그러니까 이걸 달면은 영적 배도를 하는 거다. 이런 식의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북한이 핵실험할 것이다. 이것과 노란 리본이 주술이다. 그러니까 이걸 달면 예수를 배반하는 거다. 이런 건 동일한 신화적 메커니즘이에요. 어허. 실제로 우리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대단한 위협인 것처럼. 예. 여기서부터 깨져야 되는 거죠. 우리 현실, 우리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법이고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서 그야말로 똥배를 30년 동안 몰고 다니게끔 만드는 그런 법이고 그리고 안전을 담당해야 될 회사가 서로가 짬짬이를 해가지고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현실이고 해수부의 사람들이 일반 회사로 가가지고 회사의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정부를 무기력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퇴출시키고 다시는 공적인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대안이지.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지. 네. 다른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정부의 운명까지 건드리는 수준이 됐어요. 실제로 어떤 독일의 일간지에서 그런 평론을 냈더라고요. 정부의 운명은 때때로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에 의해 결정이 된다. 지금 세월호 비극이 너무나 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 그리고 6.4 지방선거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의 예언이 맞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예언 배틀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데이터 컬렉션 최유한 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